더 서스는 트럼프와 같은 어떤 성신가 추접한 정당 영국 고수당이 두 차례 선거에서 진 뒤에서 2002년 총리가 되려면 아직 13년을 기다려야 하는 테레사 메이는 당 연례 총회에서 당원들에게 경고했다. 우리 안이야기에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다시 집권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재직에만은 너무 협소하고 이따금 우리는 공감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추접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파티. 정치인들은 이따금 진실을 말한다. 메일은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이야기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당 하원의 38명이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처음 38명 가운데 여자는 1명뿐이었고 소수 민족은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일입니까? 인구의 절반이 38석 가운데 단 한 석만 차지했단 말입니다. 단 한 석만 차지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메이가 내무장관이었을 때의 2010년의 신경년 가리비해를 쓴 이민자들에게 수십 년간 영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것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다. 반이민 성향의 데일리 메일조차도 이민자들을 끔찍하게 대우하는데 격분했다. 수십 년간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낸 끝에 결국 일자리와 집을 잃고 심지어 암치료까지 못 받게 된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 상태에 빠졌다. 분노가 들끓자 결국 2018년 4월에 당시 총리된 메이와 내무장관 에드워드는 납작 엎드려서 사과했는데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인 애꿎은 공무원들을 탓을 했다.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었다. 2012년 데이비드 캐머런은 적절한 서류 없이 영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다루기 위해 적대적인 환경 실무 그룹을 만든 바 있었다.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극악한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신여당의 내무장관 앨런 존슨의 시절이다. 나중에 2013년 3월 이민에 관한 연설하면서 캐머런은 자유민주당 지도자 닉 클레그와 당시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영국에 불법 이민자로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얼마나 추접해질지 분명히 보여주듯이 메이는 2014년 한 달 동안의 영국의 불법 체류 중입니까? 지금 떠나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붙인 홍보 승합자를 운행하는 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을 권고했다. 적대적인 환경정책이 낳은 한 가지 결과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이 의심스럽고 수상적인 증거를 근거로 출국 지시를 받았다. 내무부에서 공표한 2014년과 2010년 이민법 또한 임대인 고용주 은행 국민의료 서비스 등이 이민자 신분을 체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은 경찰 건화불로 만들고 진짜 영국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하고 모욕하도록 부추겼다. 바이후로 나라 자체가 점점 추접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덕분에 득월한 좌파나 우파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기민당이 보통 3인당과 연합을 하면서 서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공공부문을 보유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었다. 독일의 기민당도 사회적인 것이 시장만큼이나 주요한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선언했다. 영국에서 1950년대 내내 그리고 1964년까지 집권한 보수당은 복지국가를 해체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노동당이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을 지었다. 이탈리아에서 1940년에서 90년까지 중단 없이 집권한 기민당은 복지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전을 차단하려고 시도해서 종종 성공을 거두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일종의 역사적인 타협을 목표로 삼았다. 기민당은 심지어 독자적인 노동자업까지 거느렸고 1929년 대공황의 위협을 받는 이탈리아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솔리니가 창설한 공공부문을 더욱 확대했다. 1993년에 탄젠토폴리 사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기민당은 처음 명칭인 인민당으로 돌아갔지만 정당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도 다시 승결해지지는 못한다. 이탈리아 사회적인 카톨릭의 진보적 요소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중도 좌파인 민주당과 통합했다. 하지만 결국 이후로 보수 세력은 초잡해졌는데 무엇보다도 마그리 대처가 민족주의로 초잡한 부분을 가린 채 보수당을 분명한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재구성한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소득층은 공짜나 밝히는 구걸꾼이 되고 싱글마들은 무책임한 여자가 되었으며 이런 초잡함과 반대하는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물렁한 보수당원이 되었다. 1992년 보수대회에서 당시 사회보장부 장관이던 피터 릴리는 길버트 바슬리번이 만든 오페라를 초잡하기 짝이 없게 패러디했다. 그의 발언은 영국 정치에서 가장 구역질나는 연설로 손꼽힌다. 돈 많은 이들이 부유한 청중을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우스갯거리로 삼은 것이다. 릴리는 역겹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공짜로 베푸는 사회를 끝장내겠다고 선언했다. 재계 복지 혜택 수당 수령자 명단이 있는데 조만간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색출할 겁니다. 주택 공급 대기 선도를 새치기 하려고 임신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기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부양하려 하지 않는 아버들도 있고요. 빌붙어서 뜯어먹는 사회주의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제 명단에 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할 겁니다. 릴리가 호언장담을 내려놓긴 했지만 공짜나 밝히는 구걸꾼들은 색출되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정부는 여전히 색출 작업에 열중했지만 버진 회장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부류는 세금 난민으로 외국에 거주하며 그의 회사는 영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기에 지를 유지했다. 그런데 브랜슨은 명단에 올라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서도 그가 영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버진 애틀랜틱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요구했을 때에도 그의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한편 확신을 가진 브렉시트론자인 릴리 자신은 케이맨 제도에 소개한 석유회사인 테티스 석유의 비상임 이사로 수도 옵션을 4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당시 그는 여전히 상임하원의 의원이었다. 그는 2008년 기후변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하원 의원 3명 중에서 하나였다. 이런 용감한 태도의 테티스 석유의 고용자들은 분명 열렬한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릴리는 2018년 귀족 자기를 받았다. 2010년 보수당이 건자에서 복귀하자 재무장관 조지 오즈본은 대대적인 긴축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한편 부유층, 즉 1년 소득이 15만 파운드 이상인 이들의 세금을 인하했다. 2010년 보수당 전 대표로 지금은 노동연금부 장관이자 최근에 구성된 보수당 자유당 연장에서 가장 비호감인 대표자로 꼽히는 이언 덩컨 스미스는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유니버설 크레디트의 개념을 도입했다. 여러 복지 혜택을 매달 지급하는 단일한 수당을 통합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수당이든지 받으려면 6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6주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공과금도 내야 하고 집도 세도 내고 아이를 먹여야 했기 때문에. 보수당 장관 출신 데이버스 월리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싱크탱크에 따르면 일부 가정의 경우에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1년의 수입이 약 439만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5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를 거둔 뒤에 긴축이 계속되었다. 보수당 오래동안 초접한 당이었다. 특히 활동가들 그리고 연례 당대회에 참석하는 충실한 당원들은 훨씬 더해서 종종 일부 보수당 지도자들로부터 걸핏하면 잡아서 매질하고 교수행위에 처하라는 외치는 집단이라고 멸시를 받았다. 대체가 등장하기 전 옛날의 당 지도부는 활동가들이 통상적인 반동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식의 복종적인 태도에 물들어 있어서 실제 정책을 당을 지배하는 고관들에게 맡겨두는데 만족하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수십 년간 보수당의 일반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복종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체가 등장해서 일반 당원들의 언어를 구사했다. 대체는 초조한 여정이 램프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활동가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생각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 시대에 여러 차례 압승을 거두고 존 메이저가 1990년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뒤에 보수당은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했고 2010년에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보수당은 노동당보다도 선거 자금이 두둑하고 대다수 언론을 자기 편에 두고 일명 오즈의 마법사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전략가 리턴 크로즈비의 도움을 받고서도 13년간 야당이었다. 크로즈비의 전략은 여론조사를 시한 뒤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었다. 2009년 데이비드 캐머런은 당의 여러 회의론 세력을 달리기 위해서 여러 의회 의원들을 유럽 의회 내의 정도 우파 교섭단체인 유럽 국민에서 철수시키고 초저반 정당들과 공식적으로 제휴, 이런저런 형태의 초저반 정당이 지배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짜로 고통을 받은 것은 의리에 그렇듯이 사회의 저소득층이었다. 물론 유럽에서는 영국의 보수당이나 사르코지의 공화당보다 훨씬 초저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2001년 쌍둥이 형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와 레오 카친스키가 만든 법질수당이 있다. 2005년 선거에서 승리한 뒤 레오 카친스키가 대통령, 야로스와프가 총리에 올랐다. 법질수당은 2007년 2011년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패한 뒤 2015년 다시 집권했다. 2019년에는 더 많은 과반수를 얻어서 재차 승리했다. 폴란드 정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년 다양한 좌파 그룹의 정치적인 연합인 통일좌파가 연정 참여 기준인 8%를 득표하지 못하고 결국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좌파는 소명을 다했다. 2017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사실상 법질수당에 사법부 임명권을 부여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폴란드는 자유주의나 또 유대인, 무슬림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임신 중단을 해야 하는 여자들에게 좋은 곳이 아니다. 2017년 12월 총리 베아타 시드워가 사임했을 때 후임자 모라비에츠키가 진짜 수장 여전히 카친스키였다. 는 곧바로 유럽연합을 다시 기독교화하겠다는 꿈을 선언했다. 유럽 의회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카친스키는 LGBT 이데올로기는 폴란드 정체성 우리 민족과 그 존재, 따라서 폴란드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폴란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개에 가까운 지자체가 LGBT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지역임을 선언했다. 이 성애자가 아니거나 이른바 자연스러운 가족과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권력자들은 페미니즘을 민족의 이해를 해치는 외세의 기적으로 간주한다. 이런 병적 징후들은 다양한 어린이에서 생겨난다. 아마 부당하게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의 탓으로 돌려지는 폴란드의 총경요법은 대규모 국외 이주로 이어졌고 해외로 나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친서구적인 코즈모폴리탄 엘리트들이 나라를 배신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도 총리 오르반 빅토르가 기독교의 가치를 호소하는 편, 남의 짐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까지 철저한 옥타리를 세우고 물대포를 배치하고 있다. 오르반은 1998년 피데스가 고작 26%를 득표하면서 총리가 되었다. 피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당 행정부에 밀려났고 2010년까지 야당이었다. 오르반은 52%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의석 2010년도에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다시 가뿐하게 승리했다. 2014년에 재선된 그는 5의석을 활용해서
사법부만이 아니라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까지 장악하면서 주요 반정부 신문은 냅서 거치하고 민중의 자유를 폐간시켰다. 그 후에 오르반의 가까운 친구로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야 부유한 올리가르히가 된 인물인 메자로시 로린츠가 다른 신문들과 나란히 냅서 부착을 사들였다. 오르반은 걸치다면은 유럽연합 지도부가 허약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현실이 무지하다고 공격한다. 2017년 4월 터키의 국민투표에서 레제프 타이프가 에르도안이 승리해서 더 많은 권한을 손에 넣었을 때는 재빨리 축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물론 오르반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존경한다. 헝가리에는 현재 유의미한 좌파 야당 세력이 전혀 없다. 헝가리. 반 소로스 히스테리는 헝가리에서 끝없이 확대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49번 전차 바닥에는 조지 소로스를 그린 대형 포스터를 접착제로 붙여놔서 승객들이 그의 얼굴을 밟고 다닌다. 2018년 선거운동 중에 각종 스캔들과 끊임없는 반이면 이슬람 혐오 발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오르반 엉클 조지에 맞선 싸움을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제국, 소비에트 제국에 대항한 헝가리인의 투쟁에 비유했다. 홍보 효과가 분명했다. 더 많은 다수 득표로 당선되었고 의회에서 3분의 2 다수를 확보했다. 2017년 10월 9일 에너지부 장관 어라드스키 언드라시는 사단이 부칭이 이른바 소로스 플랜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게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세플린 죄르지 1950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는데 결국 슬라브 동유럽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를 거쳐서 유럽의회 의원이 되었다. 헝가리 국경에 돼지머리를 쭉 늘어놔서 무슬림 난민을 쫓아버리자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지만 15분 동안의 유명세를 떨쳤다. 이스라엘 또한 자유주의 거칠에조차 벌써 던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원주의자들이 창건한 이 나라는 노동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노동당은 시원주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선 2015년 선거에서 18.6% 이상을 얻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5선 총리는 공공연한 자유시장 옹호론자다. 금융을 자유화하고 거대한 국영 부분을 민정화했으며 복지에서 노동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금을 삭감하고 불법 점령한 요르단 산에는 사는 정착민 60만 명에게 대대적인 보조금을 제공해서 진보적인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언론을 윽박질러서 굴증하게 만들려고 신경질적으로 굴었고 그를 변하면 사법부와 경찰을 공격했다. 경찰이 부패와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가 기소된다고 해도 범죄에 연루된 이스라엘 최초의 주요 정치인은 아니다. 전 재무장관 아브라함 히르쇼는 2009년 전국 노동자 연맹 의장 시절에 수백만 셰겔 약 3억 4,700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타냐후는 대외 정책 강경파로 이란을 밀어버리고 싶어하고 불법 점령한 요르단 산에서 철수하거나 이곳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생각이 없는 한편 그동안 내내 평화를 주기하는 행세를 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유대인이 갈라졌다. 다수는 여전히 시원주의 꿈을 지지하는 한편 민주당이 표를 던지지만 우파 시원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키우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영합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이스라엘은 미국 젊은 유대인들에 대한 장악력을 급속하게 잃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유대 국가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려는 정당하다. 2017년 미국 시원주의 기구는 이슬람을 혐오하는 대한우파 활동가 스티브 베넌을 많은 강경파 시원주의자들과 나란히 연례 행세에 초청했다. 저명한 법학자
앨런 더 쇼비츠와 조리 범은 또 초청을 받았다. 네타냐후는 우파의 온갖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한다. 마테오 살비니, 오르반 빅토르, 나렌드라 모디, 세바스티안 쿠르츠, 보소나로, 물론 트럼프까지 모두 그의 친구이다. 친구. 네타냐후 우파의 온갖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한다고. 그렇군요. 네타냐후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자 오바마가 대꾸했다. 사르코지가 네타냐후는 그 사람한테 질렸다고요? 저는 매일같이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해요. 그래도 오바마는 2010년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군사원조 380억 달러를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역사상 어떤 나라에도 제공한 적이 없는 대규모 군사원조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네타냐후의 상황이 한층 좋아졌고, 당선되면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자 네타냐후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대외 정책에서 최악의 수로 널리 비판받았다. 곧바로 이뤄진 유엔 표결에서 7개국만이 미국 입장을 지지했다. 과연 어떤 국가들일까? 과테말라, 기독교인이자 TV 코미디언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 히브리 대학교 명예의 학위를 자랑한다. 온두라스 세계에서 살인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권위주의 정권인 온두라스, 토고, 특히 유혈적인 독재 정권이고, 나우루, 공교롭게도 세계 비만 연맹에서 1위를 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속국이기도 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연합협정, 이렇게 팔라우, 마셜 제도 등이다. 마침내 2019년 11월 트럼프는 더 나아가 여러 단강 소환의 불법 점령지와 유대인 정착촌까지 인정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17년 11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군사조치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트럼프의 제스처에 미리 보답을 한 상태였다. 결의안은 191대 2로 승인되었다. 트럼프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중동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몇몇 주요 국가들이 포함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겁을 먹지 않았고, 전 중앙정보부 오브레너는 백악관의 위협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이걸 보면 트럼프는 모든 사람한테 맹목적 충성과 복종을 기대하는 것 같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복수심에 불타는 독재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과 트럼프의 예전관계는 트럼프가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한 2019년 3월에도 계속되었다. 골란고원 병합은 점령 세력이 자국 민간인을 점령지에 정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4차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인정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친구일지 모르지만 과연 유대인의 친구일까? 그는 유대인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 들러스 제1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 목사를 지켜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유대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 정신이 아닌 목사는 몰몬교도나 무슬림, 힌두교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했으니까. 이런 반을 했는데도 목사는 예루살렘에 새로 만들어진 미국 대사관 기념 예배에 초청을 받았다. 네타냐후는 사실 이스라엘 정부의 온건한 얼굴이다. 강경파는 몰도바 출신이자 이민자 민족의 세력인 고국 이스라엘 당의 지도자인 리에 베르만이다. 이 당은 구소련을 떠나온 100만 유대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역사자 제이브 슈턴 베르만은 이란을 2차 대전 이래서 유대민족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하마스와 만난 이스라엘 아랍인 하원 의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2년 이렇게 말했다.
너의 권한이 주어진 동안 내일 아침에 10시에 라말라의 모든 상급지에게 폭탄을 퍼붓겠다 라고 팔레스타인 자치국에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자치당국의 모든 군사 기반시설, 경찰 건물 전체, 무기고 보안 처소를 토대까지 파괴하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마라. 모조리 파괴하라. 2003년 팔레스타인 소감자 250명이 사면 뒤에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 죄수들을 사회에 익사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거기가 세계에서 최악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리에베르만은 뒤지지 않는 강경파는 네타냐후의 리쿠드 동료이자 외무차관은 차피 호토벨리인데 다른 나라에서라면 종교 광신자로 간주될 텐데 현재 영국 주재 대사이다. 네타냐후가 타협안을 교섭할 의지를 가정하는 동안에 호토벨리는 전쟁지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기본적인 사실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전부 우리 땅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절대 61%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에게 줬다고 믿는다. 호토벨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독일 독실한 정치인들은 성경의 설명을 잣대로 보자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유프라데스강, 이집트강까지 모든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강에서 큰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리스, 간논, 헷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유브라데스 가스강은 터키에서 페르시아만까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 강이 나일강을 말하며 가자 바로 남국의 근처인 와디 엘 아이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팔레스타인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한 유대 고국 땅의 정동파 라피 엘리 벤 다한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거룩한 약속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종교 차관했다. 더 나쁜 사례도 있다. 도브리오르 아르바의 라피 시절에 바르크 골드스타인 1994년 총기는 화살에서 아랍인 29명을 살해했는데 홀로코스트의 모든 선교자보다도 더 거룩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비유대인 살리를 정당하면서 유대인은 아랍인에게 집을 세놓아서는 안되며 2015년에 11월 파리 바타글란 극장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에서 170명이 살해됐는데 유럽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에게 한 짓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동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다른 나라라면 사이코패스로 여겨질 것이다. 이스라엘 좌파 저 노동당 쪽은 그래도 소정이 났지만 한결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지도자 아비 가베이 2013년 통화해서 사장을 지낸 뒤에 네타냐후 정부에서 장관이 되었고 2016년에 노동당에 합류했다. 이른바 이스라엘 주류 좌파가 이런 형편이다. 네타냐후를 이어간 유일한 노동당은 베니 간츠가 이끄는 중도 세력인 청백동맹이다. 간츠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의 신진 정치인으로 2014년 가자 지구에서 가장자리 보호 작전을 진도 지휘하면서 팔레스타인 2251명을 살해한 조약이었다. 간츠는 자신이 비비가 아니라는 것 말고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2019년 그는 네타냐후와 대등한 대결을 펼쳤고 결국 네타냐후는 다시 이스라엘에서 기세 등등한 추잡한 당들과 우파 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오늘 유럽의 흔히에 빠진 보수 정당보다도 훨씬 추잡한 정당들이 넘쳐난다. 유럽에서 우파가 부상함에 따라서 정치 연합의 퇴행 현상이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1년의 투입과 장광설을 통해서 술집 배선을 하는 거친 조롱이나 기회에 거슬리는 인종차별적인 남성적인 공격 그리고 이렇게 상원은 밥 쿠크가 이제 백악관은 성인 돌봄센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트럼프에게 해임된 연방수사국 제임스 코미가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 리더십의 후기에서 이 대통령은 윤리를 저버렸고 진실과 제도의 가치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마피아 두목에 비유한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가 이러면서 그는 마피아와 대결한 초년검사 시절을 떠올렸다. 이런 정신이상자 돌봄센터의 이직률을 보면 눈이 흉그레진다. 트럼프의 전 국가보좌관 마이크를 불리는 그 자리에서 한 달 일했고, 라인스 프리고 비서실장은 6개월, 2개월, 이렇게 스티브 베너는 7개월, 보건장은 톰 볼라인은 8개월 난에 물러났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겨우 1년 조금 넘게 버텼다. 2018년 3월 트럼프는 틸러슨을 해임하고 중앙정보국장 마이크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에 앉혔다. 그 전에 폼페이오는 캔자스주 연방 하원의관 의원에 불과했고 티파티 열성 당원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무슬림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며 임신 중단을 반대하며 기후변화 회의론자다. 그의 후임으로 중앙정보국장에 오른 부국장 지나 헬스펠은 최초 여성 중앙정보국장으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고문을 주도했다고 한다. 2018년 3월 트럼프의 경제수석 이제 전 골드만스 회장이라고 게리 코언이 사임을 발표했다. 그의 후계자로 적격인 거들러는 유사 경제학인 트리클다운 이론의 대표이자 TV 라디오 단골 전문가이며 코카인 중독자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 역시 해고.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2주도 채우지 못하고 잘린 우스꽝스러운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있다. 그의 후임자인 허프 힉스는 그보다 오래 버텨서 7개월 가까이 일했다. 2018년 10월에 미국 주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에 선물로 받았다는 소문이 흉명한 가운데 연말 전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뒤에 트럼프는 법무장관 제프리 세션스를 해임했다. 프랑스와 러시아와 트럼프의 연결 수사는 뮬러 특별검사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위직으로 내려오는 범죄 혐의가 점점 심각해진다. 로버트 로저 포터 선임 비서관은 최소한 2명의 전 부인에게 가정폭력 혐의로 소수당한 끝에 2018년 2월 사임해야 했다. 트럼프는 그 사람은 아주 일을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을 기하자면 빌 클린턴의 백악관도 트럼프 백악관만큼이나 기능마비에 시달렸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 군주와 그의 돈을 가늠한 것, 첫 번째 평가는 군주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론이 나왔다. 대부분 뒤처진 사람들, 저 패자들을 결집시킬 수가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도 286만 표를 더 얻었고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핵심적인 세주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7만 7천 표 차이로 과반수를 획득해서 선거인단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원래 건국 아버지인 제임스 메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이 고안한 제도인데 두 사람은 일반 유권자를 신뢰하는 대신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즉 엘리트들이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은 무덤에 돌아눕고 있겠지. 1984년 선거에서 레이건이 일반 투표에서 58%를 얻어서 월터 먼델에게 압승을 거둔 경우와 트럼프의 승리는 천지차이다. 또한 러시아가 트럼프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론도 있다. 다소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만약 러시아가 세주에서 핵심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조정할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간섭은 관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추문을 뿌리면서
트럼프의 보좌관 몇 명 마이클 플린, 프랑스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아마 사위인 제레드 쿠시너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비밀 회동을 가진 정도였을 것 같다.